저는 2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36살의 이혼녀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모두 8년이었고 다 끝난 지금에 와서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행복한 기억보다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들은 이혼하고 나면 그래도 가끔 전 남편 생각도 나고 결혼했을 때 좋았던 기억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잊어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된다던데. 저는 전혀 아니고 그 자식이랑 시댁 인간들 때문에 학을 떼어서 앞으로도 영원히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결혼하기 전으로 돌리고 싶고 아예 그 인간들이 제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혼해서 8년 동안 살고 이혼하는 데 있어서 제 잘못이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 밥그릇을 제대로 못 챙기고 할 말도 못한 제가 바보 같았었죠. 이렇게 이혼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계속 후회하고 악몽을 꾸고 살 거라면 차라리 그때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시댁 집구석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올 걸. 그거 하나를 못한 것이 제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어요. 저를 얼마나 바보 등신 호구로 알았으면 최근에도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대면서 저를 다시 지옥으로 돌아오라며 되도 않는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 하나하나 얼굴만 떠올려도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일어날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간들이 지금에 와서 천벌을 받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퇴근하고 혼자 집에 들어 앉아서 술 한잔하고 있으면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가 시댁 인간들이 지금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모습 상상하면 금방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남이 보면 저보고 제정신 아니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친정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 지루해서 좀 그렇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은 모자란 자식이었고 사춘기 시절에도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말 잘 듣는 오빠랑 너무 많은 비교를 당하기도 했고 제가 두 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바람에 항상 집안에서 없는 자식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라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내쫓지 않으시고 밥 주고 재워주고 학교까지 보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갈등의 골은 점점 심해져서 20살이 되던 해에 돈 500만 원을 받고 저는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지 않았고 부모님도 연락해온 적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가장 친한 친구들 몇 명 빼고는 알지 못하는데 사실 그 누구라도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인 건 맞았지만 부모님 두 분 중에 특히 아빠가 제게 큰 잘못을 했고 저도 어떤 사건 뒤로 좋은 딸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저는 20살이 된 이후로는 독립해서 직접 생활비를 벌면서 혼자 살았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부터 공장을 거쳐 자격증 따고 회사를 다니다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가족이라는 것에 좋은 기억이 전혀 없다 보니 그냥 계속 혼자 살고 혼자 늙을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 같은 회사의 생산직 대리였고 관심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계속 호의를 보여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사귀고 100일이 좀 지났을 때 술 한잔하면서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요. 애초에 당신 부모님이 나같이 복잡한 사정이 있는 여자를 마음에 들어할 리 없으니까 결혼 생각은 하지도 말고 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나 하다가 언제라도 좋은 여자 만나면 헤어지자고 했어요. 도저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이 남자는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서 한 번만 자길 믿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남자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편모 가정이었고 일남 이녀 집안의 둘째였습니다. 시집가서 살고 있는 누나 하나, 그리고 저보다 1살 많은 여동생도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각오와는 달리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어머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막내 신우와 함께 남편이랑 셋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남자에게 시집가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커다란 착각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산 지 오래라 제 주변에는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 채 남편과 시부모님이 정하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도 별로 돈이 없었고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오래된 낡은 빌라에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구했고 혼수부터 예단까지 제가 결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사오라는 대로 다 맞춰서 결혼을 했죠. 저 혼자 살면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었고 모아놓은 돈은 좀 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결혼식의 신부 측은 제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과 회사에서 친한 동료들 뿐이었어요. 사실 제 사정도 있어서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뽑아보자면 신혼 완전 초기 시절에 같이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손잡고 길거리를 걷는 일 정도가 있겠네요. 그땐 같은 집에서 출근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퇴근해서도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마냥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엄청 미워하거나 괴롭히진 않았는데 우리 결혼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그 집안에서 시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남편과 저뿐이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시집가서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막내 신우는 자기 앞가림이나 하면 다행이었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는 생활비조차 해결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어머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거의 우리 부부가 다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시집가서 살고 있는 큰 신우는 돈 이야기만 하면 자기도 외벌이 살림에 애까지 키우느라 죽겠다는 소리를 먼저 하고 막내 신우는 그 당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맞벌이하며 살고 있는 남편과 제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면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죠. 둘 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와중에 우리 먹고 생활하고 어머님 병원비 생활비로 상당한 돈이 매달 빠져나가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팍팍했습니다. 워낙 그때그때 달라서 딱 얼마라고 대중이 없긴 한데 보통 별일 없이 기본 생활비만 드릴 때는 120만 원에서 150 정도를 드렸고 그 와중에 어머님이 병원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 3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넘어갔습니다. 언젠간 집도 사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눈앞에 닥친 현실이 힘드니 그런 미래의 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살면 살수록 더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 때는 가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 떨면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런데 소소하게 쓸 돈도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주변에서 자기가 사주겠다고 해도 얻어먹을 염치가 생기질 않았어요. 얻어먹으면 언제 한 번은 제가 사야 하는데 그 돈조차 쓸 생각하니 무서워졌어요. 덕분에 결혼하고 난 뒤로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소리까지 들었고 남편과 악착같이 아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야 매달 적자 안 보고 간신히 얼마라도 남겨서 저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끼고 돈을 모으는 것은 하다 보면 몸이 적응되더라고요. 당시에는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느꼈고 돈 모으고 통장에 숫자 올라가는 것에 중독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변해갔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저와 남편을 욕하고 멀쩡하던 인간관계도 점점 사라져갔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게 궁상 떨고 민폐 끼치는 줄도 모르고 돈 한 푼 한 푼이 아까워서 벌벌 떨며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8년 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했는데 살다 보니 돈은 점점 모이더라고요. 처음엔 대출받아서 빌라 전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대출도 다 갚고 아파트에서 전세 살다가 또다시 대출을 크게 받아서 기어코 내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죠. 시부모 병원비에 매달 용돈까지 드리면서 정말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살고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해보니 제가 아이를 키우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깨달았고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 집안 형편상 아이 가지는 건 진작 포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결혼 생활에서 제가 한 선택 중에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라 생각이 드네요. 집을 사는 데까진 결혼하고 6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날려버릴 때까지는 고작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갚아가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막내 신우가 제 인생을 갉아먹었어요. 신우가 결혼한다고 만나던 남자가 있는데 직업도 불분명하고 제가 봤을 땐 당초에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좋다는데 제가 옆에서 뭐라 할 위치도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불과 6개월 사이에 각종 핸드폰 소액 결제, 카드론 신용대출부터 대부업체까지 신우의 명의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려서 그걸 들고 남자가 도망갔어요. 결혼해서 같이 장사하면서 살자 했다는데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왜 그런 놈한테 사기꾼에게 잘도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신우가 대출받은 원금은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대부업체에서 보증서 준 것도 있고 신우가 어떻게든 자기가 알아서 해보려고 저와 남편에게 꽁꽁 숨기는 사이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거의 5천만 원이 다 된 상태에서야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울면서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신우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몇 달 정도 하는 일만 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빚을 갚을 돈이 없었어요. 이자만 갚기에도 힘들고 당장 그런 목돈을 가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도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었고 어떻게 하질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전셋집을 내놓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다 하더라고요. 남은 차액으로 신우빚을 갚아주시겠다 하는데 어머님 사시는 집을 빼서 그 돈 갚고 나면 전세는커녕 월세로 살아야 할 상황이었죠. 어머님 스스로 생활비도 감당 못하는데 살던 집을 월세로 돌리면 그 월세까지 저희가 감당해야 하잖아요. 결국 그 빚은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갚아줬고 저희 부부는 다시 예전에 살던 곳과 비슷한 빌라의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신우의 빚을 전부 갚으려면 이래저래 6천 정도의 현금이 필요했었는데 당시 저희가 살던 집으로 그만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순 없었거든요. 괜찮아. 금방 또 돈 모으면 돼. 남들은 억대빚 지고도 몇 년 만에 일어나더라. 남편은 아무 일 아니라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하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처음 집 팔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집안일이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 만에 내 집에서 쫓겨나 빌라로 이사를 하고 나니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싶었습니다. 20대 나이에 결혼해서 3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결혼 생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습니다. 형편이 다시 어려워지니 스트레스도 점점 심해졌고 남편과 아주 작은 일로도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늘어났어요. 심할 때는 욕도 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날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이 가족이라면 서로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하다 하더라고요. 야, 너가 가족이 없으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가족이 먼저지. 돈이 더 중요하냐? 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몇 날 며칠 신우 문제로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어느 날 작은 신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더니 다짜고짜 자기네 집안 불행이 제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언니 오고 나서 우리 집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맞잖아요. 오빠랑 엄마랑 다 같이 살 때가 좋았었는데. 시어머니 아프기 시작한 것도 제가 시집 오자마자 시작됐고 본인도 원래대로면 그런 사기꾼 만나지 않았을 텐데 저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 1년 동안은 거의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뭔 놈의 인간들이 그렇게 가족 단합력이 좋은지 시어머니부터 큰 신우 작은 신우까지 집안이 똘똘 뭉쳐서 저를 죽이네 살리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를 지켜줘야 할 남편이란 놈은 남의 일처럼 신우와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우리 집안까지 쳐들어와서 제 욕을 하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아프다고 병원 가야 한다고 하면 신우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하고 남편은 저보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욕할 땐 언제고 내가 왜 당신 엄마 모시고 병원을 가야 하냐고 할 때마다
남편도 화를 내며 발끈하고 소리 지르고 악에 받쳐 싸우게 되었어요. 진짜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낭비하는 기분이고 결혼 생활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1년 조금 안 되게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버티다가 남편에게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내 몫의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혼? 웃기고 있네. 나가고 싶으면 너 혼자 알아서 나가. 남편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사처럼 너 줄 돈이 어디 있냐고 나가고 싶으면 몸만 빠져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 없이 계속 돈 벌었고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도 다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하면 그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이혼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은 신우들이 또다시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감히 뻔뻔하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욕을 하고 싸웠고 특히 작은 신우는 무기까지 들고 와서 저를 때릴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큰 신우를 밀친 후에 머리를 움켜잡아 뽑아버렸고 작은 신우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놓고 위에 올라타서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싸워본 건 처음인데 저도 제가 그렇게 잘 싸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엔 일방적으로 제가 때리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란 놈이 다가와서 신우가 아니라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 길로 집을 빠져나갔고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일단 거기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자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남편과 신우들을 모조리 싹 다 고소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똘똘 뭉쳐있을 때 제 편 들어주는 사람은 오직 변호사 하나뿐이었어요. 2달 동안 싸우고 난리 피우고 죽이네 살리네 협박까지 당하는 와중에 변호사 말만 믿고 끝까지 버텼더니 결국 3달 만에 이혼에 협의할 수 있었고 그때 부부의 남은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 인간들이랑 길을 걷다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서 아예 회사까지 그만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고 먹여 살릴 자식도 없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게 벌써 2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가끔 한 번씩 전 남편이 술 먹고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도 나랑 살 때가 좋았다고 자기 엄마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데 제가 굳이 남편 번호를 차단하지 않고 살려놨던 건 그렇게 남편이 후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정상은 아닌 게 맞긴 하죠. 물론 이제 와서 다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남편에게 이사한 지역이 어딘지 한 번도 알려준 적 없습니다. 혼자 지내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제게 접근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전부 거절했어요. 이젠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제겐 끔찍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또다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전 시어머니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이제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셔. 동생은 엄마랑 싸우고 같이 살기 싫다면서 얼마 전부터 집 나갔고. 진짜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아는데 너가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오면 안 될까? 우리 그때는 정말 좋았잖아. 어머님이 요양병원엔 절대 안 들어간다 하시고 집에 혼자 두기엔 불안한데 어머님이 그 사이에 치매 기운까지 생겼는지 이혼한 줄도 모르고 저만 부르고 저만 찾는다고 하네요. 신우까지 자기 엄마 돌보기 싫어서 도망쳤는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너희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이야기했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펑펑 울면서 불쌍한 자기 엄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며 앞으로 길어야 1년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와서 간호를 해달라네요. 저는 뻔뻔한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대체 저 집안 사람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는 이혼한 남남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당신 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우리가 언젠간 다시 합치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런 말 할 거면 다신 제게 전화하지 말라고 차단하겠다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이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젠 내가 저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싶었고 내가 받은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고 지냈다가는 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전 남편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문자가 오길래 처음엔 광고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막내 신우였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고 엄마가 위독하신데 누워서 아들딸도 아닌 제 이름만 부르고 며느리만 찾는다면서 딱 한 번만 얼굴 비춰줄 수 없냐며 구구절절하게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때 버릇없게 굴어서 미안하고 자기도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며 우리끼리 있었던 나쁜 감정은 다 잊고 집에 와서 엄마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웃기던지. 당신들 이제야 천벌받는 거라고 더 고생해봐야 한다고 답장을 보내려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냥 답장 없이 신우 번호를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저를 영영 찾지 못하게 멀리 떨어지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동네가 제게는 더 마음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요.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없고 제 얼굴만 보면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젠 없습니다. 전 지금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고 그 집안 식구들이 벌받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